오후에 그림 노트를 가지고 문제풀이 할 때 잠깐 한 3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 노트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전에도 근데 그림 노트 작년에도 그림 노트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칠판에다 강의 다 하고 이렇게 노트로 보고 이런 형식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없죠. 좋은 점하고 약간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아니고 좋은 점은 처음부터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 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할 때는 약간 문제가 좀 있죠. 어디가 어딘지. 어제도 한번 그림 노트 가지고 이렇게 PPT를 작성해서 해보니까요. 처음 이러면 해봐서 그런지 뭐 따로 오신 분들은 따로 오고 이렇게 아무래도 그게 좀 더요. 따라가는 데 좀 편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PPT로 할 때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일단 PPT를 가지고 그림 노트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정리를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이 말은 이 말이고 저 말은 저 말이고. 그래서 딱 컴팩트하게요 그림 노트만 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그 문제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풀이 하는 것은 그때는 그 그림 노트 하고요. 그다음에 노트 그 문제풀이하고 할 때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제 잠깐 여러분 했기 때문에 오후에 보면 이런 문제풀이 강의 있죠. 문제풀이 강의 보면은 아마 민법 총칙 문제풀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1, 2, 3강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거기를 한번 여러분이 그 연휴 기간에요 한번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듣고 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초 강의 했을 때 11월 달 기초 강의 처음 했을 때는요. 권리 변동이라든가 뭐 법률 사실 이런 게 자세하게는 설명은 안 했거든요.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듣고 오시면은요. 나중에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민법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1월, 2월은요 민법과 개론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개론은 이론 강의는 아마 오전에 이론하고요. 그다음에 야간하고요. 이렇게 이론 강의를 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요 첫 번째 주제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문제풀이를 강의를 할 거예요. 민법처럼 금요일 날 알겠죠? 그래서 오후에 3시부터요. 한 5시 반이나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문제풀이 아마 문제집이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모든 과목은요 문제풀이 하지 않으면 그건 학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걸 깨우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요일 있고요. 화요일 있고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있잖아요. 수, 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다른데 TV 방송하고 이렇게 뭐 촬영하는 데가 좀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오전에 스케줄 잡고요. 오후에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요. 아니면 목요일이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을요. 오후에요. 문제풀이를 강의를 하고요.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물권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제가 봤을 때는 목요일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세법이니까 시간이요 정확하게 끝나니까요. 좀 더 빨리 끝나니까요. 그래서 그때 문제풀이하고 같이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강의를 했으니까 그냥 하고요. 여기 민법 총칙의 문제풀이 할 때는요. 지금 첫날 3시간 강의했을 때는 그 그림 노트 있죠. 그림 노트를 가지고 하고 문제집하고 같이 했거든요. 민법 총칙은요. 그림 노트하고 문제집을 가지고 같이 계속요. 문제풀이를 하고요. 월요일 날이요. 그 다음에 수요일을 가지고 목요일 날 정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화요일 날은 제가 강의니까요. 강의니까 오후까지 하면 좋은데요. 야간반 분들이 조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오후까지 하다 보면 강의하고 있고 그러면 또 야간반 분들 또 오시고 막 이러면 좀 그래서요. 목요일 날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주 3일은요. 민법 오후에 특강을 하고 문제풀이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아니요. 금요일 날은 이거예요. 금요일 날은 민법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은 개론이에요. 개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인데요. 지금 토요일 날에 지금 오후에 지금 3시부터 경매가 지금 있어요. 경매. 그래서 아마 경매 강의가 이제 기초 강의고 심화 과정이 있는데 심화 과정, 경매 과정을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분이 워낙 경매 강의 잘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거 막 듣고 싶어 하나 봐요. 그런데 또 심화 과정 하면 또 2주간 또 2달간 또 가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학생들한테 제가 1대1로 포섭을 하고 있어요. 굳이 그걸 들어야 되냐 지금 부동산을 연습하다가 들으면 안 되겠냐 지금 계속 포섭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일요일을 하기는 좀 더 또 그런가 봐요. 근데 뭐
아직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안 해와서 가지고 오후에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오후가 할 일을 해야 될 것 좀 있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은 토요일 날 오후에 한 두 번 정도 보강을 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 강의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강의를 1월, 2월달에 100%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를 100% 해놔야 그러고 나서 거기서 줄여나가야 되지. 그래서 뭐 강의를 1월달, 2월달은 60% 하고 7월, 3월, 4월은 80% 하고 5월달, 6월달 100%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가면 갈수록 양이 늘어나가지고 공부 못해요. 알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강의를 다 해놓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한 번 더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민법 강의는 어떻게 되냐면 화요일 날 8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세법은 6주만 강의를 해요. 2주가 남잖아요. 2주가 남으니까 플러스 2주 하면 10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한 2주 정도 하면은요 12주잖아요. 12주면 3개월 강의거든요. 그래서 3개월 강의를 2달 안에 하는 거니까요. 12주 강의를 하게 되면 뭐 민법을요 100%다 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 총칙 한 5번 하고요. 물권법도 한 5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럼 벌써 10주 돼버리잖아요. 그럼 채권법 하게 되면 채권이죠. 채권은 2주 정도 하면 완벽하거든요. 12주예요. 그럼 이제 특별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해가지고 야간반에 있잖아요. 11월, 12월 달에 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거의 90% 넘게 강의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요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강의 내용을요 전체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강의가 없어야 되는데요. 자꾸 이제 학생들이 그 경매 강의가 너무 재밌나 봐요. 그분이 뭐 경매 강의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듣는 그런 분이죠. 경매 강의 워낙 잘하니까 학생들이 막 그걸 더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일단 2명은 꼬셔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명은 탈락시켜가지고 자기가 탈락하겠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하겠죠. 선생님이 알았어요. 알아서 6주 안에 무조건 끝내라고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3월달, 4월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보거든요. 한 달에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민법 보강을 못하고 그때는 세법 시간 날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알겠죠? 토요일 같은 일요 같은 오라가면 강의도 계속 있고 그래서 못 봐요. 토요일 같은 거 보면 또 학생들이 못 나오고요. 강의 시간에 있잖아요. 오전만 야간만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 보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제 세법이 6주하고 2주가 남아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5월 달부터는 민법을 보강을 못 해요. 계속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주중에 세법 날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뭐 질문 가서 없으시죠? 그래서 아무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쪽은요 1차 특강을 계속 오후에요 문제풀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부에서 학생들이 들으려면 뭐 한 달에요 5만 원, 보통 요즘 이제 특강들이 거의 이제 6만 원,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과목을 들으면은 한 18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18만 원씩 듣고 계속 들으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고, 알겠죠? 아마 문제집은 선생님이 문제집을 새롭게 발간한다고 해가지고요. 문제집을 아마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문제집이 두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얇으면 그냥 하루에서 복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민법처럼 이렇게 두꺼우면 복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재로 만들어서 해야지. 그건 팔고 싶어서가 아니고 복사해서 주면 다 버려서 정리가 안 돼요. 책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그러면 특별법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을 보시죠. 부동산 실명법이요. 저기요 이거 녹화하면 안 되고 녹화는 다 돼 있으니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밴드 라이브만 하면 돼요. 부동산 실명법이요. 이렇게. 자, 이미 녹화는 다 돼 있어요. 야간반에요. 그래서 특별법은요 야간반에서 이미 다 녹화를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자세히 못 할 수 있어요. 야간반은 2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 부동산 실명법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신탁자라고 그래요. 자, 을이죠. 을을요 수탁자라고 그래요. 갑이 을한테요 자기 등기 명의 있죠. 명의를 맡겨. 그럼 명의 신탁 약정이라고 그래요. 명의상 약정 이렇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이요 제 3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자, 3대 원칙을 지금부터 얘기해. 무효. 그다음에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가 안 되는 거.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 변동. 물권 변동도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병한테 팔죠?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3대 원칙이야. 자, 1항. 여기요 2항. 여기요 3항 이렇게. 1, 2, 3 이렇게. 알겠죠? 1, 2, 3 이렇게. 자, 1항. 명의상 약정 무효. 2항. 물권 변동 무효. 3항.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무슨 말이야?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맡겨놨더니 이건 무효거든요. 그럼 이게 갑이 원래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병은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버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다면 갑 너 명의신탁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하지 마라 하면 을이 변심만 하면 너는 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됐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여기서 하나. 명의수탁자는 뭐라고 누구를 명의수탁자라고 하죠? 누구를 명의수탁자라고 그래? 응? 누구를 명의수탁자라고 하냐고? 명의수탁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뭐라고? 아, 맞아요. 등기상의 주인이요.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등기상의 주인이죠. 맞아요. 여기 봐봐. 등기부상, 등기.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뭐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이걸 명의수탁자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그대로 돼 있을걸요? 아마요. 자, 한번 보죠.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그럼 페이지요. 맨 끝에 맨 마지막 자 204페이지. 맨 마지막 204페이지. 이러면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되어 있어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하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자, 거기 보면 용어 정리 봐봐. 용어 정리에서 3번 봐봐. 명의 수탁자란 찾았어요? 맨 뒤에 맨 끝에 3번 용어의 정리 3번 명의 수탁자란 되어 있죠? 명의상 약정 줄거. 명의상 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줄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여기 봐봐요. 명의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사람, 이런 명의 수탁자라고 그래.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는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 점유. 타주 점유니까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주고 취득시효가 안 돼.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명의상은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해제와 해지를 설명을 해. 해제와 해지. 자, 2월 1일. 지금 현재 5월 1일. 여기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해지하고 해제는 전혀 다른 말이다. 해제를 하면 어쩌죠? 해제. 우리 한번 배웠지 해제.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과거로 돌아간 것을 뭐라고 한다? 소고.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서로가 주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겠죠? 다시 다 돌려줘야 돼. 그걸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해. 알았죠? 그런데요, 해지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장래무효라고 그래요. 장래무효. 오늘부터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럼 오늘까지는 뭐다? 오늘까지는 유효다 이 말이죠. 오늘까지는 유효다. 그래서 해지는 뭐냐? 현재 유효인 것을 오늘부터 무효로 만든 것을 해지라고 해요. 그런데 명의상 약정은 뭐라고? 무효라고. 현재 무효라고.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해지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무효인 경우는 해지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왜요? 우리가 해지는 현재 뭐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돼. 유효인 것을 해지함으로써 오늘부터 무효로 만드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해지할 수 없다.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뭘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등기가 무효죠. 등기가 무효면 이 등기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무효인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첫 번째 말소 등기가 있다. 두 번째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부합이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실체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어제도 했는데 낮에, 어제 여기 혹시 어제 강의 들었던 사람 없어요? 낮에 오후에 특강 들었던 사람 없어? 보니까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알겠죠? 여러분요, 실체는 뭐다? 권리관계라고 했잖아요. 권리관계. 고의 아니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다른 말로 권리라고 한다고 했죠.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체관계란 말은 무슨 관계다? 권리관계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있어야 돼? 갑 앞으로. 그걸 실체관계 부합이다.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해됐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말소 등기죠. 한번 봐봐. 원래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에서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로 되어 있죠. 을 등기 말소하면 돼. 을 등기 그냥 말소해. 이렇게 말소하면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왜 꼭 X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광의를 할 때 등기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옆줄 고르면 표시가 나 안 나? 안 나죠. 등기부에 이렇게 한 줄 쭉 긋잖아요. 아니 그건 등기부 봐. 그냥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표시가 안 나니까 눈에 보는 시각적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모르게 따지. 아니 뭐 그분은 심각했을 수 있어요. 알겠죠? 등기 보니까 X가 없는 거야. X가. 알겠죠? 옆에 줄만 쫙 꺼져 있고. 알겠죠? 좋아. 자, 그럼 무슨 등기 한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하는 방법이 있다.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돼 있죠. 3번이 뭐라 하냐? 잘 봐.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전 등기 해달라. 그럼 갑한테 돌아가잖아요. 근데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3번 뭐냐? 을이 뭐라 하냐?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내가 그냥 갑한테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갑이 등기해달라고 하는, 갑이 을한테 등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을이 그냥 내가 알아서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을 실체관계 부합이다. 왜? 이 을은 원래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인 등기는 원래 이전 등기를 못 하거든요. 무효인 등기를 원래 뭐를 해야 돼? 말소하는 게 원칙이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등기가 무효인데 그럼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주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럼 아무튼 그러면 원래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아무튼 등기가 누구 앞으로 있어야 돼요? 갑 앞으로.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등기 있으면 돼. 원래는 이렇게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은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어디가 가면 돼?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누구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 갑 앞으로 있으면 돼. 그것을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와. 그래서 이것을 명의신탁, 이걸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이죠. 이것을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요 가장 기본이야. 이게 가장 기본. 알겠죠? 자,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합 불문하고. 명의수탁자는 누가 명의수탁자다? 명의수탁자는 그러니까 봐봐. 혼자 내가 강의 들었던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보라고. 알겠죠?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면 돼. 떠듬떠듬. 말 빠른 사람 빨리 해. 성질 급하면. 알겠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뭐가 된 자? 등기가 되어 있는 자.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지는 언제 하는 것이다? 유효인 것을 오늘부터 뭐로 만든다? 무효로 만든다. 그걸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이다. 그 무효인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하나는 뭐? 말소 등기. 또 하나는 뭐? 진정 명의회복. 그 정도만 알면 돼. 나중에 이제 입에 붙다 보면 이제 좀 더 길어지게 할 수 있어. 지금은 진정 명의회복 이렇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진정 명의회복 이렇게 하면 돼. 다 아니까. 그다음에 무슨 관계? 실체관계의 부합 이렇게.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이제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지워.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계약 명의신탁이고 하나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매도인이에요. 갑이 을하고 계약하죠.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은 보통은 유효다 무효다? 아무 말 없어 유효죠.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뭐 무효인 계약을 누가 하나요? 아무 말 없으면 계약이 유효죠. 그런데요, 이 을이 그러면 을한테 등기해야 되잖아요. 을이 등기 안 하죠. 을이 등기하지 않고 을이 위해서 신탁자가 돼서 부탁을 하죠. 누구한테? 병한테. 병 너 앞으로 등기 좀 하자. 이렇게 우리 집이 지금 집이 내가 하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1가구 2주택 되니까 너 앞으로 잠깐 등기 좀 해놓자.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 뭘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이죠. 명의 신탁 약정. 그럼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명의상 약정은 무효가 돼. 아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요. 이 을이 갑한테 부탁하죠. 부탁해서 좀 병한테 등기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누구한테 등기 해주면 뭐 어때? 이렇게 등기 해주죠. 그런데 이 등기는 봐봐요. 갑하 을하고 병하고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그리고 갑하고 병하고는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란 말은 물권 변동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효죠. 무효니까 뭐를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여러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시험에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보라고요. 10년간 기출문제 보면 이 말이 한 3번 정도 나와. 그것도 정답으로. 명의상 약정이 무효일 때는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이게 3번 정도 나온다고. 해지는 언제 해지한다? 현재 뭐 어떤 상태? 유효인데. 언제부터? 오늘부터. 어디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뭐로 만든다?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 한다? 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선생님, 과목 중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들어보니까. 예.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고민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등기는요. 예. 근데 저걸 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알아맞지 못하고 예. 괜히 질문해서 죄송해요. 자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등기가 무효죠. 무효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돼서 이걸 정한테 처분할 수 있죠. 그럼 정은 뭘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묻는 것은 뭐냐? 지금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 무효죠. 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을이다? 이 중에 누가 소유자다? 왜 갑이다? 맞아. 갑이 맞아. 응, 무효야. 응, 원래 무효예요. 응, 누구한테? 왜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을이 샀는데 매수했는데. 여러분요, 저분은 좀 무슨 말인지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예요. 우리나라는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소유자가 돼. 이 사람이 아무리 계약을 100번 하고 잔금을 105번 줬어,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계약 자체는 유효이지만 등기를 병 앞으로 등기를 넘긴 거잖아요. 자기 앞으로는 등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을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을은 소유자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니까 지구상에 3사람밖에 없는데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문제는요 여기서 한 가지요. 이 매도인은요, 매도인은 을하고 병하고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통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왜 알고 있어요? 응? 오케이. 지금 계약은 누가 했죠? 을이 계약을 했죠. 그럼 을한테 등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등기했죠? 병한테 등기했죠.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꿍꿍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악이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을은 그럼 어떻게 해? 병한테 등기해달라는데 병이 또 소유자가 아니래. 갑이 또 자기는 돈 다 줬는데 갑이 또 소유자래. 그러면 을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을은 갑한테 어떻게 해요? 을은 갑에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하죠.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뭐를 하게 되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죄송한데요, 그냥 저한테 다시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갑이 뭐라 한다? 귀찮게 하네. 알겠죠?
그래서요, 남자가 여자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을이 지금 갑을 귀찮게 하죠. 그래도 서로 한번 다시 떼주면 되죠.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등기가 또 무효죠? 무효니까 또 세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뭐?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또 진정명의회복, 또 실정여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 그런데 아까는 두 사람밖에 없었죠. 지금 몇 사람이 있죠? 세 사람이죠.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뭐가 됐다가 무효가 됐다가, 이걸 말소하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넘어간다? 갑 앞으로 넘어가면 다시 누구한테 등기해 줘야 된다? 을 앞으로. 이게 이제 문제죠. 그것만 하면 되죠. 연습 한번 하면 되죠. 가지고 있는 건 네 밖에 없으니까.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돼 있다. 자, 그럼 먼저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뭘 한다? 말소해. 말소하면 등기가 갑으로 가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진정명의 회복이죠. 자, 1번 갑이죠. 2번 을 앞으로 되어 있죠. 3번 뭘 한다? 갑이 을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등기 왔네. 그러면 4번요. 을에서 갑에서 다시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을 앞으로 등기한다. 이렇게. 죄송. 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한테. 그럼 왜 그러냐? 실천계 보합이죠. 실천계 보합은 뭘 한다? 1번 갑에서 2번 병이죠. 병이 그냥 뭐라고 한다? 야, 그냥 내가 너한테 해줄게, 갑한테. 갑한테 그냥 해줘. 그럼 어떡한다? 다시 4번이요. 갑에서 다시 누구한테?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냥 실정계 보합은 원래 병 등기가 무효인데, 그러면 이전 등기를 못 하는데 해준다, 이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갑한테 했죠. 원래 누가 앞으로 등기가 회복이 돼야 돼? 갑 앞으로 등기가 일단 회복됐다가 누가 앞으로 가야 돼? 을 앞으로 가야죠. 지금 현재는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병 등기를 말소를 해야죠. 그래서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와야죠.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 등기해줘? 을한테. 왜? 갑하고 을하고 계약 자체는 뭐니까? 유효니까. 그래서 뭐냐?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뭐는 유효이다? 계약은 유효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시험에 항상 나오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볼까요? 자,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우리가요, 중간 생략하고 계약하고 어디 같은 시험에 나오느냐? 두 번 나오면 한 번 나와. 이게 두 번, 이게 한 번 나온다고. 알겠죠? 어디가 더 중요해? 계약이. 자, 그러면 을이죠? 을이 신탁자죠? 신탁자고 병이 누구죠? 병이 수탁자죠. 자, 누구다 여기요?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갑을 매도인죠. 을하고 병하고 명의상이죠?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면 뭐를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요, 이 을이 병한테 자금을 줘. 자금, 매수 자금 10억을 주면서, 야, 병 너 갑의 집 좀 사줘, 이렇게. 갑의 집 좀 사줘,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매수인이래. 매수인이 돼가지고 이 갑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 여기서 문제요,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자기 돈으로 샀어요? 남의 돈으로 샀어요? 우리는 남의 돈으로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돈으로 집 살 수 있냐고 묻냐고. 사장님, 남의 돈으로 집 사면 돼야 안 돼요? 남의 돈으로? 아, 예, 죄송합니다. 알았죠? 남의 돈으로 집 사면 안 된다. 나는 남의 돈으로 집을 사고 싶은데 왜 안 된다 그럴까? 골치 아픈데. 아이고, 안 돼요. 남의 돈으로 사면은 이골이 피골이를 때린다, 골이 아파버린다고요. 여러분 다 은행에 대출받아서 저당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죠. 은행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그래서 남의 돈으로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이 아니고 옆집 돈 안 돼요. 옆집 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의리가 깨져서 안 됩니다. 알겠죠? 자요. 자, 예, 은행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병은 남의 돈, 을의 돈을 가지고 집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됐죠. 매수인이 돼서 계약을 해가지고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계약 명의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계약 명의상도 물권 변동은 유효이지만 물권 변동, 소유자가 바뀌죠. 그런데 명의상은 여전히 무효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왜 계약 명의상이냐? 왜 중간 생략이냐? 잘 보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계약을 한 사람이 등기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은 을이 했는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했어?
병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계약을 한 사람이 등기가 생략돼 있죠. 그걸 중간 생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계약 명사는요, 자기가 수탁자가 계약을 했잖아요. 자기가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이 등기했으니까 계약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중간 생략은요, 누가 했다? 신탁자가. 등기는 누가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그런데 계약은요, 수탁자가 계약하고 수탁자가 등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고 내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내가 소유자죠. 알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매도인이 선일 때 그렇다면 선이란 말은 갑아 을하고 병하고 명의 신탁이 있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걸 선이라고 그래. 언제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몰랐다는 거예요. 계약은 2월 1일에 했어. 2월 1일. 오늘은 5월 1일이에요. 오늘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할 때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출문제 나왔고, 우리 시험에는 4년 전에가 나왔고, 작년에 아니죠. 2021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시험하고 횟수차가 똑같아요. 둘 다 32예요. 내년 33에 둘 다 32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오고 법원 행정고시 시험에 났어. 2021년에. 우리 시험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났어. 알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선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명의 신탁이 있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그것을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연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걸 선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선의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 여기 악의가 있죠. 악이란 말은 알았다 이 말이죠. 악의가 되면 뭐가 똑같다? 악의가 되면 매도인이 악이죠. 그럼 여기 뭐가 똑같냐? 중간생략하고 똑같아. 중간생략에서 매도인이 악이죠. 그러니까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악이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럼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다시 소유자가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계약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당연하죠. 이것은 매매일 때 그래. 매매일 때. 그런데 이 계약 명사를 경매할 때, 경매에서 을이 병한테 돈 주면서 경락을 받아달라 이 말이죠. 경매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경매에서는 어떻게 되냐? 경매에서는 그때는 뭘 가지고 따지는 것이냐? 그것은 매도인의 선이악을 따지지 않아. 선악 불문하고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경락받은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돼. 왜? 경매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 저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그걸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란 말이 딱 나온다. 매도인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 그래서 항상 근데 시험에 뭐라 나오냐? 갑이 을이 병한테 경매대금 10억을 주면서 을에게요 갑의 집에 대해서 경매를 부탁했다.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1번에 뭐라 나오냐? 이때 매도인이 즉 경락받는 사람, 이 사람 채무자죠. 갑이 을과 병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안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꼭 이렇게 나와. 경매에서는 뭐를 따지지 않아? 선, 악을 따져. 국가기관하고 관계에서는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선의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에서 5번이 문제가 나오죠. 그럼 3번은 경매로 나와. 3번은.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첫 번째요, 명상약정은 무효이고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매매 계약일 때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죠. 경매일 때는 선이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우선 알겠죠? 구조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봐봐요. 그러면 이 병은요, 자기 돈으로 샀어요? 남의 돈으로 샀어요? 남의 돈으로 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빚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을은요 병에게 매매대금을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해요. 반환 청구를 해요. 돈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해요. 근데 잘 봐봐. 10억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샀더니 지금 현재 13억이야. 3억이 뛰었어. 그러면 얼마면 주면 된다? 10억 주고 3억 갖는 거죠. 10억 주고 샀는데 이 집이요 지금요 부동산이 폭락해서 8억이야. 8억. 그럼 내가 10억을 줘야 된다? 말이 돼 안 돼? 내가 사고 싶어 샀어. 을이 사달라고 그랬어. 을이 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갑자기 부동산이 폭락돼서 8억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10억을 줄 수는 없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돼. 그걸 대물 변제라고 그래. 나 돈 없으니 너 그냥 이 집으로 가져가. 집으로 가져가.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13억이면요 10억만 주느냐? 인간관계 쪽내고 3억 버려야죠. 이러면 3억 벌러 가면 뼈 빠져. 알겠죠? 그러니까 3억 내가 갖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쪽내고. 그러면 내가 야간반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친구가 없어지지 한 명. 신경 쓰지 마. 공중에서 사고 나면 사람 많아. 금방 사귀어버려. 알겠죠? 금방 사귀어버려. 알겠죠? 돈도 안 들이고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나한테 이기면 어떻게 하고 원금 돌려주고 먹고, 나한테 불리하면 어떻게 하고 집 가져가라 하면 돼. 얼마나 좋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됐죠 지금? 이것을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특히 얘기했어. 계약 명의신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선일 때면 소유자다. 그런데 경매일 때는 선악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매매대금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근데 매매대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을이 안 주는 거예요. 병이 안 줘. 그렇다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해. 이게 유치권이 안 돼.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어?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뭐 둘이 앉으니까 하나씩 대답해버리니까 끝이네. 알겠죠? 자,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다시 시작.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은 유치권이 안 돼. 그러니까 보증금 줬는데 안 주죠. 안 준다고 해서 그 집을 유치할 수 없다고. 권리금 준다고 했는데 안 주죠. 그 상가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다시 시작.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됐죠?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명의신탁을 어떻게 하냐? 항상 시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요, 예를 들어서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부탁하여 병명의의 건물을 매수하도록 했다.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갑은 을에게, 갑은 병에게, 을은 갑에게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갑이 누군지 또 읽어봐야죠 문제를. 그러다 보면 한 문제 푸는데 15분 걸린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신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구조, 내가 지금 방금 그림 그렸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명의신탁이다 딱 나오면 이거 그림을 그대로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은 누구고, 갑은 신탁자네, 을은 수탁자네, 병은 매도인이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딱딱 읽어야지 금방 되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읽고 또 와서 또 읽고 그러면 그건 시험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요 그 과락자가 거의 9만 3천인가 9만 6천인가 그러거든요. 거의 10만이거든요. 실제 시험 보는 응시자는 19만인가 18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중에서 반 이상이 민법의 과락자거든요. 올해요. 32회 때. 그런데 작년에 이제 문제 뭐죠? 작년보다는 올해 이제 응시자가 워낙 많으니까 내가 여러분요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해 놓은 거 보란 말이죠. 26회부터 31회까지 한 거. 거기 보면 이미 우리 시험은 이미 수준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높게 시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박스량이 많아지든지 사례량이 많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박스가 3문제 났어. 32회는 박스가 11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스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갑을 병,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찾으라, 고르라 이 말이죠. 맞는 것을 고르라, 틀린 것을 고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죠. 왜? 오지선다형은 한 놈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박스형은요,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죠 항상. 그러니까 다 틀린 것 같은데 어려운 것도 고르라 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오지선다형은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리버리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박스형은 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아무래도 과락자가요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박스형이 한 3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요 실제로는 점수가 좀 더 높아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년도 뭐 올해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더 이상 수준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이미 수준이 있잖아요. 감정평가사 시험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수준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요. 민법 수준을.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올해 지금 한 몇 년 사이에는 약간의 문제가 옛날 문제가 똑같은데 기출문제는 똑같은데 응용이죠. 응용.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약간은 응용해서 내는 것이지 똑같은 지문을 바꾼단 말이죠. 긴 것을 짧게, 짧은 것을 좀 더 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뭔가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더 이상 문제가 어려워질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이러면요, 뭐는 뭐 어려워진다고 유튜브 같은 거만 얘기하잖아.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없어. 더 이상 어려워지면은 우리는 뭐냐? 이것은요, 만약에 문제가 더 어렵다, 그러면 김일성 대학 입학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냐, 가등기담보. 여러분, 가등기담보라는 것이 뭐냐?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하죠? 저당 잡고 돈 빌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리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를 해놓고 돈을 빌려줘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요, 이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전두환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전두환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는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제 건물이요, 가배 건물이 5억짜리예요. 그때는 80년대 이전에는요,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아주 엉망이었죠. 80년대 이전에는요. 그래가지고 은행 문턱이 높았다 낮았다? 아주 높았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때는 일단 뭘 해야죠? 일단 대출 받으면 선 이자를 얼마 떼줘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은행 직원이었다 그러면 다 돈 벌었죠. 왜요? 부탁하려면 일단 뭘 들고 가야 되니까요? 돈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은행 돈 빌리면서 일단 얼마 딱 떼주고, 은행장한테 다 뭐 지점장한테 떼주고 대출계 직원한테 떼주고 막 다 이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사금융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명동 사채업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2억을 빌려, 2억을 을한테 2억을 빌리는데 2억을 빌리면서 이 사람한테 가등기를 딱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 해놓고 나서 만약에 돈을 못 갚죠. 그럼 이 차익이 얼마죠? 차익이 3억이죠. 3억을 을이 갑한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안 돌려주고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집을 그냥 먹어버려. 그리고 이놈이 또 어떡하냐? 이놈이요, 갑이 돈을 갚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하냐? 그냥 해외 나가. 옛날에 또 해외 나가기가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냥 해외 여행 가가지고 한 2달 안 돌아버려. 옛날에 전화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돈 갚으러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 안 돼? 안 돼. 뭐도 없으니까. CCTV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2달 있다가 와가지고 너 왜 돈 안 갚았냐 해가지고 번득해서 먹어버리고. 알았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기반이 없잖아. 약하잖아. 군사 쿠데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죠.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죠? 농민하고 어민들한테 부채 탕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들어서면 군사 쿠데타 정권은 일단 농민하고 농어민들을 뭘 한다? 일단 부채를 탕감해줘. 그러니까 농민들은 뭐 하죠? 누가 정권 잡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 있어? 자기는 모함하면 되는데,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알겠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빚 탕감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골에서는 다 뭐예요? 시골은 무조건 다 군사 쿠데타 정권들의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빚 탕감해 준다잖아요. 그러면 찍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한다. 중소기업인들 왜? 은행권 문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을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5억에서 2억을 빼면 3억이죠. 이걸 청산금이라 해가지고 이 청산금을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다 먹었죠.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을로 번등기 하고 싶으면 그 차익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갑한테. 이게 바로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한다? 중소기업인들을 보통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서민들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이 법을 만든 것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전두환 정권의 초기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사채업자들은 어때? 돈줄 꽉 묶어버리죠. 더 이상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이익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은행들이 이번 한 달만 어음을 막으면 되는데 어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뭐를 하냐면 율산그룹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선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는 이런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막 그룹으로 이렇게, 그래서 걔들이 맨 처음에 M&A라고 하는 거예요. M&A. 그래서 기업 사냥꾼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망했는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이것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그래서 크게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요, 그것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은 다 망하는데 저거는 망한 기업들을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살아나니까 이걸요, 자기네들 어떤 그 정책상으로요, 이거 좀 한번 손을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율산그룹하고 또 무슨 뭐죠? 신선호하고 또 누군가 하는 그 그룹들 다 없애버린단 말이죠. 알죠? 강제로 해체해버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또 지지 기반이 또 없잖아요. 지식인들은 지지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또 서민들을 또 보호를 받아야 되죠.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때 나온 게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실시하다가 이것은 임차인을 보호한 줄 알았더니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폐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그걸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임차인한테도 옛날에는 보증금이 잘 보호가 안 됐잖아요. 보증금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2년간 무조건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월세 계약을 3개월씩 뭐 1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기분 나쁘면 나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서민들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다 월세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보증금을 20분의 1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니까 뭐냐 1억이면 500만 원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보증금을 그 다음에 1년 뒤에 올릴 때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모든 업주, 모든 집주인들이 어차피 5%밖에 못 올 거면 처음부터 많이 올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던 것이 보증금이 갑자기 5천원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들어갈 데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법은 누군가를 보호할 것 같지만 그 법의 반대편은 누군가의 그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03년인가 만들어졌는데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때 가장 반대한 당이 어느 당인지 아세요? 지금의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당은 다 찬성했단 말이죠. 유일하게 반대한 당이 정의당이란 말이에요. 정의당. 알겠죠? 정의당이 노동자당이잖아요. 걔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거라고. 왜요? 법이 있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상공인이. 법으로 하다 보면 소상공인이 결국은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상가가 다 몇 년 보장하죠? 최소한 10년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이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인간 한번 들어오면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월세를 10만 원 받을 것을 얼마 받아야 돼? 100만 원 받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임대차 3법 만들어졌죠. 임차인은 무조건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무조건 한 번 행사하면 무조건 2년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 판례가 나왔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강의를 할 때 수십 번 얘기했어.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을 설명하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2년 보정 하면 돼. 그런데 집주인이 싫으면 나가라 갈 수 있잖아요. 나가라 가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배상에 보면은 다 웃기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 원래 지금 이 사람한테 월세를 받은 거 30만 원 받았어. 그런데 새로운 사람한테 50만 원 받기 위해서 나가라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액이 얼마죠? 20만 원이죠. 20만 원의 곱하기 24개월이란 말이야. 24개월. 그래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4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400 얼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월세 이 사람 나가라 가면은 월세하고 보증금을 환산해 가지고 3개월분에 월세 100만 원 해봤자 환산하고 해봤자 얼마 안 돼. 이것도 한 400, 5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얼마 안 되니까 결국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한단 말이죠. 임차인이 입은 손해가 뭐예요? 뭐죠? 그 중개 수수료하고 또 뭐예요? 이사 비용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송 났잖아요. 판결문에.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냐면 임대인은 이 사람한테 일부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 한 사람이.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이사 비용하고 중개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집주인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잖아요. 왜? 그 정도는 우리 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내버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임대차 3법에 했을 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강의할 때 얘기했단 말이죠. 뭐냐면 2년을 보장한다는데 너무 무식하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만 강조해. 집주인들이 2년간은 그러면 나 어떡하냐고 이것만 걱정을 해. 근데 실제 손해배상이 얼마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작년 강의 돼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요. 보면 실제 손해배상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실제로 손해배상 할 때 월세 같은 거 만약에 30만 원을 80만 원 받는다고 해봐.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서에다 이중계약서를 쓰죠. 실제로는 어떻게 쓰고 내가 너 부가세 빼줄 테니 그거 빼고 실제로 계약서를 얼마나 한다? 30으로 하자. 그럼 차액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차액이 없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현금으로 달라가죠. 현금으로. 그리고 부가세 빼준다고 하면 그러면 임차인은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니까 그러면 100만 원 받을 것을 여기서 70만 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7천만 원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그냥 있으면 되니까 이 사람이 이기니까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임차인 쫓겨난 임차인이 임대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중간에 나갔다. 이사 비용 내놔라. 중개 수선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 그거밖에 없다. 근데 이번에 판결이 나왔어. 그거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임대인 연합회에서 뭐를 했다? 그것은 환영한다. 그 판결을. 알겠죠? 이제는 뭐다? 맘 놓고 내보낼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보호할 것 같지만 그건 보호가 아니라고요. 물론 어떤 경우는 또 보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은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만능으로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그걸 법실증주의라고 그래요. 그 법의 만능이 가장 폐해가 뭐예요? 폐해가 법이 만능이라고 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뭐예요? 바로 히틀러의 수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모든 것을 법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수권법이거든요. 히틀러가 법 만들어? 그럼 법대로 하면 돼. 그럼 걔가 법을 만들어서 그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법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덕이 난법법 이것은 좋은 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물론 중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돌려주러 가니까 사채업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다? 저축은행 무선생 나오고 막 이러잖아. 무선생. 그 저축은행 아니에요. 지금 무선생 나와가지고 무가 막 돌아다니고 비추가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이제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이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저축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금리가 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채가 똑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신용 나쁘면 지금 아마 금리가 제가 옛날 30% 29%였거든요. 지금 24%인가 그럴 거예요. 최고 금리가. 걔들은 거의 23%까지 받을 거예요. 그럼 뭐냐? 완전 그 사채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가장한 사채라고 저축은행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러시안 캐시 놀고 있네. 알겠죠? 그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걔들이 타치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것을 하나를 제약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거기는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요 주택임자 보호법, 상가건물임차 보호법, 가등기 담보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알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은 김영삼 정권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좀 막 직선적이었던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죠. 이 김영삼 대통령은 꼭 뭔가 좀 인기가 뭔가 없으면 하나씩 떡 티나. 그래서 금융 실명제 하나 탁 튀어놓고 갑자기 또 뭐죠? 쓰레기 봉투 종량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법으로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진짜인데요. 일본에서도 몇 번을 이걸 법으로 만들려고 못했어요. 금융 실명제, 금융 실명제 이걸 법으로 만든다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엄청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려고 못했다고요. 그래서 내가요 대학 때 어디 갔냐면 스페인에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길거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쓰레기 봉투를 내놨는데 내놓는 모습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그 사람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서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분리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까먹었는데 나중에 김영삼 정권이 와가지고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분리해서 내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다 분리해서. 이걸 법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니까요.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캠페인을 통해서 한 것이지 법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법으로 해버려요. 법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요 이 부동산 실명법도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도 김영삼 정권이 이제 그때는 명의사기 우리나라 너무 많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가라든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돈 탈세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잘한 것 중에 하나죠. 법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죠. 봐봐 웃기죠. 이거 소비대차예요. 자 이제 봐야 돼. 등기해가지고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에 따라서 무조건 다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를 통해서 소유자가 되려면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암기하라고. 뭐?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 여기에서 플러스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등기에 따라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등기에서 소유자가 되는 건 딱 세 가지. 뭐?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만 등기에서 소유자가 돼.
이건 뭐죠? 소비 대차죠. 대차는 뭐죠? 차용증 쓰고 돈 빌려, 차용증 쓰고 돈 빌렸다 이 말이죠. 차용증 쓰고 돈 빌리고 등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매매 교환 증여가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이 사람 뭐라 한다? 양도담보라고 그래. 이걸 양도담보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도담보. 저당권하고 똑같아. 저당권하고. 돈 빌리고 그 집에다가 저당 잡는 거 똑같다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갑을 뭐라 한다?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전히 소유자고 이 사람이 과실, 월세를 수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집을 월세 줘가지고 월세는 갑이 받아먹는 거예요. 이 을이 받아먹는 게 아니고 등기가 아무리 되어 있어도. 무슨 이해됐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 가드담보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먹었는데 지금은 청산금을 돌려주고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청산금을 돌려주고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12조에 보면 뭐냐냐? 12조 보면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처분청산은 경매하는 거죠. 경매는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이것을 공적실행이다, 이렇게. 공적실행이다, 국가가 한다 이 말이죠. 귀속청산은 이걸 사적이다, 개인적으로 하죠. 사적실행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을이 이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매매는 못해. 매매는 그런 거 안 돼. 이 사람이 빌려준 돈 2억이고 이 집 5억이죠. 5억에서 2억 빼면 3억이죠. 을은 이 3억을 갑한테 돌려주고 너가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 말이죠. 그걸 귀속이라고 그래. 나한테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3억이 없거나 저 집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돈만 받으면 되잖아. 2억 빌려준 거. 그럴 때는 오직 경매만 하라는 거예요. 경매만. 경매는 누가 한다? 국가기관이 하죠. 그래서 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는 뭐죠?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매매하면 절대 안 돼. 을이 이 집을 병한테 팔아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돈 받는 건 절대로 안 돼. 제3자한테 파는 것은 뭐밖에 안 된다? 경매만 된다. 경매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물건의 가격하고 빌려준 돈 차액을 내가 지급하고 내가 소유권 취득해야지. 그럼 이해됐죠? 내가 취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귀속청산이다. 경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적 실행이다. 공적. 알겠죠? 지금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공적 실행은 민사집행법에서 해. 귀속청산은 가등기 담보법에 나왔어. 이거는 민사집행법. 우리 지금 무슨 법 공부하고 있어? 가등기 담보법. 그러니까 시험은 귀속청산만 시험에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지 알겠죠? 귀속청산만 시험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를 정리해야 돼. 용어는 뭐냐? 이렇게요. 갑이 있죠. 을이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 여기요 A가요 근장이죠. 여기요 B가 저당권이죠. 이렇게. 갑은 뭐냐? 갑을 뭐라 한다?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채무자 등 이렇게 얘기해. 채무자 등 이렇게. 여기요 가등기 담보에 서 선순위, 이 근장을 뭐라 한다? 선순위 권리자. 선순위 이걸 뭐라 한다?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얘기해. 선순위 후순위. 가등기를 기준해서 위에 아래. 선순위 후순위. 위아래. 알겠죠? 위아래.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얘기해. 여기로 말한다? 채무자 등. 그럼 채무자 등이 뭐냐? 채무자고 채무자. 물상, 이런 물상보증이 누구예요? 물상보증이 제3취득자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물상보증이라는 것은 갑이 돈을 빌리는데 을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 그 물건 위에 보증을 썼다 이 말이죠. 내가 몸으로 보증 쓰는 것은 무슨 보증이라고 그래? 연대보증. 연대 거대 아니에요. 연대보증. 물건으로 보증 쓰는 것을 뭐라 한다? 물건 위에 물상보증. 물상. 알겠죠? 제3취득자는 뭐예요? 제3취득자는 갑의 건물에 저당 잡았어. 은행이 저당 잡았죠? 저당이 잡힌 집을 산 사람. 그걸 제3취득자라고 해요.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산 사람. 그걸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산 사람. 그냥 샀다고 그래. 그냥 샀어. 알겠죠? 내가 뭐라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전세권을 빌렸더니 말이죠. 기억하라고. 제3취득자는 무조건 집을 산 사람이 아니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산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제3취득자라고 한다고. 그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가 끝났어. 됐죠 지금? 선순위 우순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가등기 담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있어. 첫 번째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만 돼.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그리고 뭐는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절대로 안 돼. 공사대금 절대로 안 돼.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가 뭐라고 그랬죠? 차용증 쓰고 돈 빌리는 거. 매매대금하고 소매 안 돼. 매매대금이 있으면 안 돼. 매매대금이 없어지고 소비대차만 있어. 그러면 그때 돼.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은 소비대차는 차용증 쓰고죠. 빌려준 걸 말한다. 빌려준 건 대여금이죠. 대여금. 빌린 것을 말한다. 차용물이죠. 차용물. 그래서 대여금이나 차용물.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는 뭐냐? 소비대차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거지. 이자 받죠. 준소비대차는 뭐냐? 내가 공사를 했어. 이 집에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이 1억인데 돈을 1년치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냐? 너 그러면 나 도저히 못 참으니까 너 1억 빌려간 걸로 치고, 공사대금이죠. 어차피 너 나한테 1억 줄 거니까 빌려간 걸로 치고, 너 오늘부터 이자 달라고. 이자. 차용증 써줘. 그리고 이자 줘. 이자. 오늘부터 이렇게. 실제로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지만 빌린 걸로 치고, 소비대차는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치자 이 말이지. 그걸 뭐라고 한다? 준소비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등기나 등록.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거래청자. 이런 거래청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거래청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요, 저당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질권은 적용 안 돼. 저당권 다 등기하고 전세권 등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이건 민법이요. 민법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산 안 돼요. 동산은 안 돼. 동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약 당시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 말이죠. 물건의 가액이 5억이에요. 5억인데 의리요 2억을 빌려줬어. 그럼 이 차익이 얼마죠 지금? 3억이죠. 3억이니까 물건 가격이 커요? 돈 빌린 게 커요? 물건 가격이 크죠. 이걸 초과라고 그래. 초과. 우리는요, 가등기 담보는 갑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을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갑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죠. 왜? 옛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5억짜리 집을 2억 빌리면 5억짜리 3억 못 받고 다 뺏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을로 그냥 가져가지 말고 3억 돌려주라는 거예요. 갑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커야 돼? 적어야 돼? 커야죠. 그런데 만약에 봐봐요. 적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5억인데요. 이 사람이 을한테 돈을 6억을 빌려. 6억을 은행한테 6억 빌렸어. 이걸 뭐라 미달이죠. 미달. 이런 경우는 가담법에 적용 안 돼. 왜? 이놈 나쁜 놈이잖아요. 5억짜리 집을 6억을 빌렸다면 깡통주택이라고 하죠. 우리 그런 거 들어봤죠? 뉴스에 깡통주택? 이게 바로 깡통주택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해. 알겠죠? 국회의원 빼고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안 돼. 자, 그런데 봐봐. 집이요, 이거 5억짜리예요. 그런데 을한테 2억을 빌렸어요. 그럼 초과죠? 가담법에 적용되겠죠? 그런데 여기요, 우리 아까 말했죠? 선순위가 있고 무슨 순위가 있다? 후순위가 있죠? 선순위로 A가 4억이 있고요, 후순위로 B가요 4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체 돈은 5억인데 전체 돈은 10억을 빌렸잖아요. 이럴 때는 위에 것만 더하는 거. 위에 것만. 후순위는 더하지 않아요. 위에 것만 더해요. 위에 거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6억이죠. 여기는 얼마고? 5억이죠. 그냥 미달이니까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달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선순위를 포함하고 후순위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다? 청산금을 정할 때는 당의 건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다. OX. 모든 걸 공제한 게 아니죠. 뭐만 공제한다? 선순위 것을 포함해서 공제하고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지금 됐나요? 자, 이것이 중요해.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요, 가등기 담보법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알겠죠? 지금 이제 시작해. 여기까지가 뭐냐? 여러분이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이제
이런 것이 가득히 담보거나 하는 것은 이제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그럼 뭐냐? 여기 이제 봐요. 갑이 을한테 여기 5억짜리인데요. 2억을 빌려. 2억을. 여기는 B가 있어. A가 있고 선순위 놓고 A하고 B하고 후순위가 있어. 여기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 전세권이고요. 이 사람도 2억이고요. 이 사람도 2억을 빌린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요, 이 집이 경매가 됐다고 해봐. 그럼 얼마가 나오죠? 5억. 그러면 을이 얼마 가져가고? 2억. A가 2억. B는 얼마? 1억. 얼마 손해봐? 1억 손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되면은 이 경매 대금 5억을 누가 가지고 있죠? 갑이 가지고 있어요?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법원이 가지고 있죠. 왜 법원이 가지고 있죠? 저 집이요, 경매가 됐다는 것은 갑은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이 강제로 국가가 저 집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을하고 A하고 B한테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돈을, 경매한 돈을 갑한테 주면서 갑 너가 양심상 돈을 갚아라 그러면 갚 안 갚어? 안 갚죠. 뭐라 한다? 나는 간이 없다. 왜? 영왕한테 다 주고 왔다. 나는 토끼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큰일이니까 그 갑의 물건을 처분해서 국가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요. 그래가지고 을하고 A하고 B한테 돈을 갚아준 거죠. 갑을 대신해서 국가가 갚아줘. 그걸 경매라고 하는 제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등기 담보도 똑같단 말이에요. 가등기 담보도 만약에 이 을이 이 집을 자기가 먹고 싶고 우리가 귀속 청산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차액이 얼마죠? 3억이죠. 3억을 뭐라고 한다? 청산금이죠. 이 청산금을 만약에 을이 갑한테 주면서 너가 이 돈 A하고 B하고 갚아라 그러면은요, 갑이 응 알았어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돈을 똑같아. 우리 법원하고 똑같이 이 돈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돈을 딱 꽉 잡고 있어가지고 A하고 B한테 물어보는 거죠. 돈 줄까? 그러니까 A가 응 그러면 얘한테 2억 주고 B한테 1억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러면 이해됐나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절차가 종료되죠. 절차가 소리가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소리 같은 거 따각따각 소리가 나 발바닥에서. 예, 오케이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따닥따닥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이쪽에 다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자, 봐보세요. 자, 그러면 어떡하죠? 여기 지금 청산금 있죠? 이 청산금을 우리가 A하고 B한테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봐. 이 사람은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계약을 했죠? 6월 1일이 변제기죠? 이 사람은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죠? 이 사람은 10월 1일 날 경매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은 돈하고 보면 6월 1일 날 경매를 하고 후순위가 이런 후순위라고 하고 이건 을이 가득히 담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귀속 청산은 을이 3억을 갑한테 주고 먹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요 갑한테 3억 줬죠. 3억 청산금을 주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을 이하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하고 B는 청산금에서만 돈 받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1억을 못 받죠. 1억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갑의 다른 재산에 가서 받는 거예요. 갑의 다른 재산이 없죠. 그럼 1억 못 받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묻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갑을 묻어줘야지.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가서 돈을 받는다 이 말이지.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현재는 1억이 부족하지만 갑이 또 다른 재산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갑을요 가가지고 갑의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나는 오늘 갑을 묻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의 또 와이프가 아직은 쓸만하니 묻지 마시오 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받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가등기한은 무조건 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청산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없으면 못 받죠.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는 변제기 후 이게 변제가 6월 1일이죠? 6월 1일 후 이 사람이 청산금을 정해. 을이 청산금을 정해서 이것을요 채무자 등이 누구죠? 채무자 등이 누구예요? 갑한테 통지를 해. 통지를 했어. 언제요? 7월 1일 날 통지를 하죠. 통지하면 몇 개월? 2개월 언제? 9월 1일 2개월이 끝나면 여기서 청산금을 지급을 해. 있으면 3억이 있었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누구한테?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무슨 등기를 하고? 번등기를 하고 양도 담보의 경우는 어떻게?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생쇼를 하고 온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봐봐요. 변제기 후 6월 1일이 변제기죠. 변제기 후 변제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전에는 절대 안 돼. 청산금이 뭐냐? 청산금은요, 을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 그러면 두 번째,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가 얼마죠? 이거 원래는 5억이죠? 5억에 미달돼도 돼. 미달돼도 되고, 세 번째는요, 청산금이 없죠?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네 번째, 청산금 통지를 하죠? 통지하면 더 이상 그건 다툴 수가 없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무슨 말이지? 이걸 청산금의 4대 원칙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원래 이게 객관적 가치가 얼마죠? 5억이죠. 근데 이걸 주관적으로 판단해. 을이 주관적으로. 을이 뭐라 한다? 을이 뭐라냐? 갑한테 내가 빌린 돈 2억이죠? 근데 을이 뭐라 하냐? 야, 당신이 지금 2억이래. 2억. 이렇게 2억. 자기가 을이 평가하니까.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돈 둘 게 있다 없다? 없다. 청산금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통지를 해. 그래도 통지를 해야 돼. 없어도. 왜요? 그러면 갑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죠. 자기 거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야. 2개월. 기간이 끝났는데 2개월의 기간을 줘. 그럼 이 2개월 안에 갑은 어디든지 돈을 빌려 와가지고 갑은 을한테 2억을 갚고 등기를 말소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고 통지를 해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청산금이 없으면 또 누가 손해다? 누가? 후순위가 손해지. 후순위가. 왜? 후순위는 청산금이 있어야 돈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청산금이 없으면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다 없어지고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받으면 10월 1일 날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요 9월 1일 날 끝나버려. 9월 1일 날 끝나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요 10월 1일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후순위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때 통지하면 7월 1일 통지하면 지체 없이 이것을 후순위한테도 통지해야 돼. 후순위한테. 후순위가 딱 갔을 때 청산금이 3억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돈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청산금이 없대. 그러면 돈 못 받죠.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청산 기간 내 반드시 청산 기간 내 9월 1일까지 말이야. 9월 1일까지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기가 언제죠? 이 사람은 10월 1일이죠. 변제기 전이라도. 왜? 변제기까지 기다리면 9월 1일 끝나버리니까 뭘 한다? 경매하자고 그래. 경매. 이건 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그거 경매합시다.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를. 알겠죠? 이게 3대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후순위의 3대 원칙. 그럼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하면 되죠. 이 후순위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후순위는 10월 1일 날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9월 1일이 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돈도 못 받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록 나는 경매를 언제 해야 되냐? 원래는 10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10월 1일까지 기다리면 나는 없어지니까 그 전에 아무튼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악소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경매를 청구하라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공정한 게임이 뭐냐면 경매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경매로 취득하면은 나는 누구 다른 사람을 불쌍한 사람 사회에서 사업 망한 사람을 그걸 사가지고 나는 양심이 기분이 안 좋다는 말 하는데 그런 것은 그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공정한 거래가 뭐예요? 그건 경매예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모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공정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학회에서 보면 완전 경쟁시장, 불안정 경쟁시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서 완전 경쟁시장이 있느냐? 그건 없지만 그래도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운 곳이 어디냐? 그건 경매시장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토지라든가 건물을 산다, 내 개인적으로 산다. 그럼 우리 보면 뭐라죠? 부동산 뭐라 그래? 부동산 사기당했다고 하죠?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속은 거잖아요. 그런데 경매는요, 모든 정보가, 그 땅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직한 게임이 뭐냐? 부동산 거래에서는 경매인 것이에요. 무슨 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경매가 가장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것이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매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청산금이 똑바르면 경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등기담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끝이 이게요. 그런데 여기요, 채무자 등한테는 한 삼이라도 누락되면 안 돼요. 한 삼이라도 누락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이제 봐요. 자, 우리는요 항상 가등기담보는요, 이것만 여기서만 주로 시험이 나와. 주로 시험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앞에 있는 거 막 주주리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변제기 후. 변제기 전한데, 그 다음에 청산금을 통지해. 얼마라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흘러야 돼? 2개월이 흘러야 돼. 그래도 만약에 돈을 갚으면 당연히 돈 안 갚죠?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지급하고 없으면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가등기 된 경우는 본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본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 이미 등기가 된 것을 양도담보, 이미 등기된 거 아까 양도담보라고 했죠?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하나만 더 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저당권에서 뭐를 받느냐? 저당권에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저당권에서요. 저당권,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뭐가 있어? 저당권, 근저당권, 또 압류, 가압류, 또 여기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도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 다음에 경매, 기입등기, 개시등기, 알겠죠? 이렇게 이것이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선순위, 전세권, 지상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렇게 있고, 이거보다 후순위,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경매가 딱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은 돈을 다 받든 마든 관계없어. 이거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소멸해. 전부가 다 소멸한다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 경매, 개시등기, 개입등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 가등기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담보권자가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빌려준 돈이 5억인데 경매해가지고 3억밖에 못 받았다 이 말이죠. 돈 다 못 받죠. 그런 경우는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O다 X다. 돈 다 못 받았다니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 소멸한다. 우리는 경매가 되면은 돈 다 안 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으면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왜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일단 다 소멸하고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때로는 후순위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빌리고 저당 잡을 때 신중하게 해야죠. 멋들하지 말고. 여러분 좀 이해됐어요? 알겠죠? 자,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경매, 개시등기, 기입등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 하나 더. 자, 여러분 유치권을 봐. 유치권 이렇게 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단 말이죠. 여기요 2월 1일 여기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그다음에 여기요 4월 1일 경매 개시등기, 경매 개시등기, 압류등기가 있어. 압류등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3월 1일 날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요 5월 1일 날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요 압류가 돼가지고 압류에 의해서 경락인이 있겠죠. 경락인. 압류가 있다면 경매 개시등기 해가지고 경락받은 사람 병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죠. 누가 더 빨라? 저당권이 더 빠르네? 그럼 경매가 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경매가 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1번이고 2번이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다 소멸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왜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치권, 우리가 말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등기부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 유치권은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등기부를 없애는 걸 말소인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법정 담보, 법에 의해서. 그럼 유치권이 뭐가 유치권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유치권이 바로 뭐다? 세탁소래, 세탁소. 그러면 세탁소에 보면 뭐죠? 셔츠 맡기죠. 그런데 돈 안 주면 3,000원 안 주면 셔츠 줘 안 줘? 안 주죠. 그걸 유치권 행사라고 그래. 그러면 세탁소 주인한테 가서 왜 안 줍니까? 물어보면 세탁소 주인이 그럴 거예요. 돈을 가져올 때까지 내가 유치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세탁소 주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유치권은 잘 알아. 그 사람도 교육받게 되니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유치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물건을 뭐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그 물건을 어떻게 처분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전에 한번 내가 작년인지 한번 세탁소 가서 물어보니까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그 전이라도 합의에 의해서 좋은 대로, 그러니까 물건을 뭐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보면 불이웃돕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물건을 이렇게 줄 수 있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그럼 세탁소 가서 한번 물어봐. 세탁소 주인들은 유치권을 정말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세탁소 가지고 유치권은 세탁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탁소는 유치권이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내가 유치권 행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합의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법에 의해서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건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을 소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아. 절대로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한테, 여기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고, 여기는 유치권은요, 압류 다음이죠. 늦죠? 경락인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나중에 배워. 대항한다 못한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유치권의 경우는 경매가 있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왜? 유치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등기 담보나 저당권 같은 것은 뭘 한다?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소멸하는 것이 가등기 담보도 포함된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 제15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가등기 담보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그것을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시간이 돼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뭐냐면 앞에 여러분 있잖아요. 주택하고 상가는 못 했는데요. 여러분 죄송한데 주택하고 상가는요. 여러분 그 야간반에서 여러분요 그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1시간인가 될 거예요. 죄송한데 그걸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요 한번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중개사법에 보니까 대항력 뭐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중개사법에 여러분 주택임대보호법 좀 배웠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제 야간반은 특별법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채권법을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4시간 안에요. 뭐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채권법을 주권법처럼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해도요. 채권법 전체적인 것을 4시간 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임대차 했었죠. 거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 있죠. 내일은 여러분 31일이잖아요. 31일인데 내일 부동산 개론 강의가 있어요. 알겠죠? 오전반 강의 있고 야간반 강의 있고, 야간반 분들이 몇 분은 오신다고도 하고 뭐 안 온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 부동산 개론 주간반 아직 강의 안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간반도요 강의를 하니까요. 내일 야간반 강의 듣고 잠깐 여기서 어떻게 어리버리 있다가 그래서 지하의 종소리 듣고 인터넷으로 집에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다가 다 같이 어리버리 여기 있다가 아침에 일찍 해 뜨는데 보러 가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 야간반 강의 꼭 들어오도록 하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따가 때 책을 가져가실 분들은요 책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책 알겠죠? 그리고 책에다가 제발부탁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책 보고 줄긋지 마. 책에다 줄긋지 말라. 알겠죠? 책은 그냥 보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보면은 처음 공부할 때 책에다가 막 써놓은 거 보면 지금 한번 쳐다보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기본서는 돈이 너무 비싸니까 책을 써놓고 다시 이걸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기본서가 보통 뭐 3만 원이 다 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줄 긋지 마시고 나중에 줄을 한꺼번에 그어 드릴게요. 민법은 줄을 그어 드리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민법은요, 제가 줄을 그어 가지고 책을 놔두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줄을 그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정확하지. 왜냐면 강의할 때 그러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못 알아듣니까요. 그래서 한 번 딱 줄을 그어놓은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한 사람이 줄을 그으면 두 권이 되잖아요. 두 권이 하고 내고 나면 금방 해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줄을 그어가지고 거기다가 코멘트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예. 아 네. 연필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요 책에다는 연필로 꼭 써주십시오. 지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고 여러분 책 가져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1월 1일 월요일 날은 오후에 특강 강의가 좀 첫날이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민법하고 목요일 날 물권법 문제풀이하고 금요일 날 선생님하고 물어봐야 돼요. 바로 강의가 되는데 첫 주는 아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아마요. 부동산 학계로 문제풀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1월 둘째 주, 1월 첫째 주하고 두 번째 주, 첫째 주부터 하실지 첫째 주 모르겠어요. 아직 안 물어서 내일 오면 물어봐요. 그럼 내일 오면은 네? 아니요. 월요일 날 할 거예요. 민법을 월요일 날은 민총,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민법 정규 과정,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오후에 물권법,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정규 과정에서 선생님이 계속 올 수 없으니까 오후에 바로 2시간 정도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민법 하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 시간표를. 예, 시간표 나오면 보시면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예, 원래는 화요일 날이 민법이에요. 화요일 날. 그리고 오후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또 문제풀이를 해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꼭 안 들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예. 예. 그날은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것도 괜찮아요.